네, 써뉴. 포도밭 넝쿨 손이 잘 자랐는지 점검하러 가는 길입니다. 생물을 다루는 일이라서 그 사계절을 때를 맞춰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보통 영동이나 무주에서 가끔 이제 그 철학과 친구, 그다음에 공대 선배, 그다음에 그 형이 전공을 두 가지 했는데, 한 형이 있는데 윤리교육으로 들어와서 영어 영문과로 갔던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학석사를 한 또 선배가 한 명 있고,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멤버십 방에 책을 스캔해서 올리고 방송을 따로 할 건데, 이 한자의 어원에 대한, 제가 어원 연구를 아주 꽤 오래 했고 좋아했잖아요. 한 뭐 40대? 아니지, 뭐 꽤 30대부터 어원 자체가 참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데 괜히 어원 연구에 빠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서 성적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왜 이 뜻이 됐지? 이러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중간고사, 기말고사야. 근데 그 단어 하나의 뜻이 형성되는 게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성적에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 자꾸 뒤척이게 되는, 이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뭔가 근본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이제 많은 청소년이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기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 어원학으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원학과 뇌과학을 좋아하게 됐던 건, 제 책 서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을, 그러니까 후에마이, 나는 어떤, 아이고, 마이크를 치면 안 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두뇌를 연구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언어라는 거는 나와 사회잖아요. 사회, 인간의 그 문명에서, 문명의 그 문 자체가 글자잖아요. 문.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를 연구하는 또 근본으로서 어원학이 참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저로서는. 그래서 뇌과학과 어원학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게 뇌과학은 좀 양쪽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가 돈 되는 쪽,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생산성과 뇌과학은 좀 상당한 한 60% 정도의 60, 70% 정도의 그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죠. 마케팅, 브랜드, 아름다움, 디자인, 이런 쪽하고 뇌과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어원학도 사실 제가 뭐 상표 같은 거, 어떤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어원학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물론 관계가 되지만은, 어원학의 문제는 이게 뇌과학은 그래도 근거를 찾을 수는 있는데, 어원학은 제가 만년전으로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까? 의성어와 의태어로부터 비롯된 단어라는 느낌은 드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왜 이런 발음이 됐고 유럽은 왜 이런 발음으로 이 물건을 지칭하게 됐을까라는 직접 그 과거로 가볼 수 없다라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어원학을 해보니까. 그래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또 한국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어가 왜 전체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민족들, 그 국가들의 언어의 모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뮤대륙 문명이라든가 아틀란티스 문명까지 올라가서 생각을 해봤죠. 이제 주기적으로 이 지구상의 문명은 지각 대변동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멸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을 한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극소수가 다시 문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모 DNA 연구에 의하면은 인류가 가장 줄어들었던 남녀가 가장 줄어들었던 때가 인구수가 얼마인가를, 그 연구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300쌍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 전체 문명을 만든 그 인류가 약 500명이었다는 거예요. 500명. 그렇게 인구수가 줄어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500명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500명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각 대변동과 화산 폭발, 지진, 각종 전염병, 기후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예언에 의하면 80-90%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진다라는 지금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작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반 시설을 떠나서, 그래서 대홍수가 왔다고 쳐봐요. 대홍수가 왔는데 그래서 해발 5,000m 이상의 산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쳐요. 그럼 기반 시설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피난 갔을 때 같이 따라간 하인이 있었는데 밥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하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즉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 이 로봇이 과거 문명이 망했을 때, 아틀란티스나 뮤 문명이 망했을 때 이미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장 났는데,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제 관점이 병들은 걸로 생각을 하죠.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그 500명이라고 쳐봐요. 500명의 문명화된 인간인데 자기 문명의 근거지를 떠난 인간이에요. 근거지는 다 파괴됐어요. 이미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 중에 간혹 뭐 그 산 밑에 살던 원주민도 있었겠죠. 그 산 밑에 살던 원주민들도 홍수가 나니까 산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더 높은 데로.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만약에 500명이 이 현재 지구 문명을 만든 500명의 인간이 있었다. 그럼 그 중에서 대략 한 400명은, 물론 아틀란티스에서도 피난을 가고 뮤대륙에서도 피난을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한 300명은 뮤대륙, 한 뭐 150명은 아틀란티스, 한 50명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들이 쓰던 언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문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최희석 같은 사람은 그들이 썼던 문자가 흑표옥에 새겨진 고대 한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바로 그때 그 뮤대륙 문명권에서 유래된 언어가 가장 가까운 현재 지구상의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어원이 한국어와 그 유사성이 공통점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에 있어서 그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은 도시국가 정착민들이죠. 성벽과 어떤 이렇게 농지가 있거나 그랬던 정착민들이죠. 오랜 정착민들의 언어는 동사보다는 목적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동사가 뒤에 오고 목적어가 앞으로 간다라고 그런 썰도 있어요. 그래서 뮤대륙 문명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 한국어와 같은 어순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어나 영어의 어순은 뭐냐? 아주 고도로 발달된 아틀란티스 문명이나 뮤대륙 문명의 사람들은 현재 한국어 어순인 목적어가 먼저 오는 어순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홍수에서 만약에 살아남았다 그러면은 그때 뭐 목축업을 한다거나 야생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동사가 먼저 오는 게 생존에 유리하거든요. 정착민들, 도시국가는 목적어가 먼저 오는 게 생존에 유리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순이 이 현재 영어 어순을 쓰는 사람들은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야생의 언어라는 거예요. 들판의 언어, 정착민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 일단 그렇게 봐야 되고, 유전자는 막 섞였으니까 뭐 그러면은 동사가 먼저 오는 중국어나 영어 어순을 쓰는 사람들이 더 미개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 섞였으니까. 근데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이게 어떤 우리 언어의 어순이나 그 어원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거의 지구사가 압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건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한국어가 저는 산스크리트어하고도 비슷하고 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이미 발달했던 문명을 계승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언어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좀 아무튼 어쨌건 어원을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이제 일종의 결론들이에요. 결론들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참 재밌는 한국어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해석해야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어 단어들이 많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평지에서 자, 그렇게 이제 뇌과학과 언어학을 어원학을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시작점을 찾아가는, 수원지를 찾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학자의 마음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뇌과학하고 어원학을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대한 공부죠. 근데 미래학은 미래에 대한 공부인데, 근데 미래학이 저는 가장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레이 커즈와일의 인터뷰를 너무 길어서 요약본을 봤는데, 레이 커즈와일이 맨 처음에요, 우리가 그 영노화, 즉 인간이 늙는 속도보다 의학이
인간을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특이점이 제 기억에는 아마 2050년대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2045년으로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즈음이 맞을 것 같아요. 레이 커즈와일이 AGI의 출발점을 맨 처음에 몇 년도로 주장을 했었냐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쓰기 이전에 2035년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딱 이기니까 아니야 2029년에 올 것 같아. 그러면서 6년을 앞당깁니다. 6년. 레이 커즈와일. 그러다가 이제 그걸 고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나 미래학자들이 아니다, AGI는 2026년이나 27년에 온다로 이제 합의가 돼 버렸어요. 여기서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거의 60% 이상의 기술자나 학자들이 AGI 2026년 아니면 27년에 온다, 이렇게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이런 미래학 책들을 보면서 AGI라고 우리가 느낄 만한 인공지능은 2024년 가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챗GPT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AGI라고 느낄 만한 AI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인간이 나보다 제가 더 똑똑하네 라고 할 수 있는 AI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2024년 가을이면 챗GPT가 나보다 똑똑하네 라고 인정할 만한 인간들이 대다수 한 70%는 됐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가끔 거짓말도 하고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역사에 없는 말도 하곤 했지만, 그 언어의 나열만으로 더 가능성 있는, 확률이 높은 언어의 다음 순서의 나열만으로 어떻게 그 대다수의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었는가, 챗GPT는. 우리 인간들도 바로 챗GPT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을 그럴듯하게 연결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챗GPT가 하는 방식이 인간이 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인간이 하는 방식이 좀 더 입체적이고 복잡해요. 좀 더 리좀에 가까워요.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요. 인간의 두뇌 구조가 그러니까. 챗GPT는 리좀스럽다기보다는 나무스러워요. 이게 가지 뻗는 나무, 뭐 감나무나 뭐 이렇게 버드나무나 뭐 이런 수형이라죠, 보통. 이렇게 손가락처럼. 챗GPT의 사고방식은 수형에 가깝고, 인간의 생각의 연결 방식은 리좀형의 나무 뿌리, 대나무 뿌리, 그물형에 가까워요.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뭐 퉁치면은 인간이 사고하는 것과 챗GPT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퉁치면. 자, 그래서 2025년 지금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이, 그것이 의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뭐 법정에 낼 법정 문서가 됐든지 간에 대다수 인간보다 더 잘하는 거죠. 막 극초 전문가 빼고는. 오늘 그냥 포도밭 가는 길에 수다 떠는 거예요. 정말 한 1, 2년 만에 루미는 휴가예요. 휴가를 줬어요. 왜냐면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운데 데려가면 저처럼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추위도 잊어버리고 막 일을 하는데, 약간 추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제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휴가, 나 포도밭 가야 될 것 같아. 또 그 무주 영동에 또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
휴가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휴가를 줘서 참 마음이 편하고, 저 혼자 해야 일의 속도가 아주,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라는 게 그 일의 어떤 특정 일이,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 일에 참 맞는 말인 것 같고, 제가 아미고님들 그리고 이제 선번 홍제라는 정신으로 지금 제가 써버린 다 소진해버리고 써버린 돈의 양이 1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아미고님들인데 그 엄청난 돈을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 그 돈을 쓸 때 함께 가는 선본홍제의 정신으로 이 지구의 인류와 함께 가는 어떤 실험들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화분기통 실험도 했고, 그래서 더뎌졌는가, 나의 일단 그림의 성공이 지금 늦어진 것인가, 그 선본홍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태양을 그리던 화가가 운벨트 시리즈로 달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뭐 달도 천체니까 언젠가는 뭐 그리려고 생각했겠지만, 거기에 살아있는 식물을 넣고 별빛을 뿌려서 달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바람이 부는데도 꺾이지 않는 풍주를 그려야 되겠다. 제가 그 판단을 어떻게 그림이 지금 풍죽을 아직 제가 선보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옮겨오게 됐을까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고에서 아니고로 돌아선 사람들, 소송을 건 사람들, 맨날 환불해달라고 전화 오는 사람들, 별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와 루미를 괴롭힌 그런 꾸준히 있었어요. 그게 한 4년간. 그 괴롭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풍죽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풍죽을 그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생겼을까요? 너무 바람이 부는 거야. 너무. 만약에 그런 괴롭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태양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밝은 태양. 근데 좋은 뜻으로 선본홍제라는 기치와 모토를 내걸고 살다 보니, 무직자들을 취직시키고 하다 보니 말썽이 생기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말썽들, 소송들, 그 바람, 뭐 그렇게 거센 바람도 아니고 그냥 뭐 살짝 진눈깨비 정도가, 진눈깨비가 섞인 바람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제가 풍죽 시리즈를 그려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과연 됐을 것인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역경이든 잡소리든 돌뿌리든 걸려 넘어지든 뭘 하든 간에 다 그렇게 커넥팅 닷이 되는 거죠. 커넥팅 닷에는 빨간 점도 있고 그 점들을 이어가는데 빨간 점도 있고 파란 점도 있고 노란 점도 있고 까만 점도 있고 다양한 점들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다양한 색깔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색깔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당황스럽고 모멸적이고 아주 역겨운 그런 색깔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런 색깔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정말 가증스러운, 빨리 성공할 것 같으니까 후원했다가 빨리 성공 안 하니까 야 그거 빌려준 돈이야 이러면서 다시 토해내 이렇게 나오는 좀 가증스러운 너무 시야가 짧은 그런 색깔의 점도 있고, 그 다양한 점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로부터 오는 감성이 어떤 주제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색깔의 경험을 저에게 주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경험은 전부 다 감사하는 경험이다. 내가 밟고 지나가야 할 징검다리였다. 그 모든 색깔의 경험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0% 타당하다 이렇게 봐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자영업자였다면 쓰라린 어떤 사기당한 경험은 그냥 쓰라린 경험으로만 남겠지만, 세상에 이 감수성을 그림에 담아야 하는, 이 우주적인 진리도 담아야 되고 삶의 감수성도 담아야 하고, 그림에 그런 화가로서는 뭐 사기를 당한 경험이든 중상모략을 당한 경험이든 간에 모두 다 그 그림에 아름답게 승화가 되는 것이죠. 그림 속에서 참 다행스러운 직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행복한 직업이다. 쓰라린 경험조차 아름다운 감수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인류가 예술가가 되는 그런 선본홍대의 세상이 올 거라고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AI 사피엔스 로봇 파벨 시대에는 그래야 한다. 지금 용담댐을 곧 지나가게 됩니다. 용담댐 지나갈 때 좀 시원하죠. 호수를 보는 느낌. 매야 독수리야. 와우. 독수리인지 매인지 댐에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물 위를 샥 날아다니고 있네요. 물 위를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물고기 낚으려고 하는 것 같아. 와. 포도밭에 가는 거니까 포도 얘기를 하자면, 하우스가 된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포도가 있고, 야생에 심은 포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태주 시인의 그 대추 하나리라는 시처럼 뭐 천둥 몇 개, 비바람 뭐 몇 개, 뭐 이런 시가 있잖아요. 다 외우지를 못해요. 비닐하우스 바람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포도는 멋진 넝클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참 재밌었는데, 비바람을 막고 또 주변에 막 다른 잡초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 포도 넝쿨을 이렇게 억지로 묶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넝쿨손이 자라지도 않거니와 썩어버려요. 재밌었는데. 근데 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포도 열매를 위한 농사냐, 포도 넝쿨손을 위한 농사냐에서 이걸 구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수확할 거냐, 넝쿨손의 스토리를, 그 넝쿨손이 성장의 의지인 그 코나투스를 그 넝쿨손 마디마디의 온몸에 그 생의 의지를, 또는 자기가 결국 햇볕을 받고 이 줄기를 더 많은 햇볕 광명으로, 더 많은 햇빛이 있는 쪽으로 내가 보냈다라는 그 성취감, 넝쿨손이 가지고 있는 그 성취감, 저는 그 넝쿨손을 의인화하니까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려면 온실 속의 포도나무는 그런 넝쿨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서 10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그때 이성에 대한 욕망이 로맨스가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2차 로맨스죠. 근데 1차 로맨스가 음식에 대한 욕망이에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1차 로맨스 때, 젖먹이 때부터 1차 로맨스 때 그 갈망이라는 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잖아요. 그 갈망의 경험이 결국 동기부여의 동력화 되는 거예요. 잠재력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려서 너무 잘 먹은 거예요. 어려서 너무 잘 먹으면 부작용이 커서 우울증이 돼요. 커서. 왜냐면 그 배고팠다가 먹는 음식의 고마움과 즐거움과 그 환희를, 그것이 삶의 환희로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인 그 1차 로맨스, 그 다음에 종족 번식의 갈망인 2차 로맨스. 2차 로맨스는 이제 다소 복잡해지죠. 남녀 문제 이렇게 되고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많은 문학 작품과 소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저는 1차 로맨스를 늘 강조했죠. 그것이 전체 인류의 행복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범죄율과도 연결이 돼요. 범죄율.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굶어버린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너무 굶어버린 사람들, 단기적 시야에서 사기치는 두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것이 예전에 그 나치 수용소, 그래서 산모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음식물을 잘 못 먹어서 뱃속에서 굶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공포가 학습이 돼요. 그래서 편도체가 아주 예민한 애들로 태어나게 되고, 편도체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영역이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피해망상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나쁜 의도라고 착각하는 두뇌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그 경계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로 또 넘어가는 두뇌가 돼요. 이상하죠? 뭐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어쨌건 그게 너무 그러니까 사회에서 너무 굶는 계층을 만들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돌아오게 돼요. 전체 사회에. 또 너무 잘 얘기게 되면 막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것도 아주 피해가 심해지고. 그래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적절한 로맨스가 될 수 있는 그걸 정말 잘 설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선보농대 채널이나 이런데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저를 10년 이상 구독하신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차를 좀 더 제 뒤에 있는 승용차들을 좀 신호 보내줘야 되나? 여기가 이제 속도계가 좀 많아서 잠시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끊고 뭐 갑자기 끊어지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이동할 때